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전입니다. 딥러닝 과목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딥러닝의 완전한 기초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앞으로 딥러닝은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한번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쓸 거고요. 제가 이번 학기 내내 딥러닝을 굉장히 쉽게, 많은 분들의 그 딥러닝 관련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쉽게 안 가르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딥러닝,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처음 공부한 게 한 1990년, 91년인데 그때 잘 이해 못했어요, 사실은. 왜 이해 못했냐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잘 몰랐어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어렵게만 가르치고 수학으로만 가르치고, 음, 본인이 잘 이해를 해서 가르치셨으면 아마 더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딥러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3, 4년 전에 초등학생들한테도 딥러닝을 가르쳤었고요. 어, 그래서 물론 아주 똑똑한 친구 5학년인가 했는데 그 친구가 막 울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어려워서 운 거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딥러닝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웃으면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아이를 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면 한 가지는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딥러닝을 제가 한 학기 내내 굉장히 쉽게 가르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딥러닝 그 강의 중에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오늘 강의가 제일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딥러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 잘 없는 그 쉬운 얘기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제 영어로 제가 썼지만 이건 다 제가 그냥 막 휘갈겨 쓴 거예요.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을 쓴 겁니다.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just another nam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입니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그냥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어떻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딥러닝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딥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 공부를 한 2015년까지 거의 안 했어요. 소홀했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딥러닝 관련, 뉴럴 네트워크 관련 논문을 마지막으로 쓴 게 한 2005년이고 2005년에서 2015년까지는 거의 딥러닝 공부를 안 했어요. 딥러닝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구나. 2016년 2월 달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트리플 AI 2016 학회가 열렸습니다. 2016년 3월에 한국의 알파고가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 와가지고 이세돌 구단과 이제 경기를 바둑을 뒀잖아요. 그때 2016년 2월에 그게 이미 발표가 된 상태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들뜬 상태에서 이 트리플 AI 학회가 열렸습니다. 2016년 2월인데요. 제가 피닉스에 가서 학회를 이제 참석하는데, 튜토리얼 트리플 AI의 그 컨퍼런스에는 이제 그 정식으로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날 이틀 정도를 튜토리얼이나 워크숍을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딥러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딥러닝, 딥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한국식으로 자음접변돼서 발음하면 안 되고 딥러닝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라서 딥러닝 막 이렇게 됩니다. 딥러닝을 제가 잘 모른다 생각하고 2016년 그 2월에 열린 트리플 AI 워크숍에서 딥러닝 튜토리얼을 들었어요. 보통 이제 9시부터 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나? 한 9시 10분쯤 들어갔나 봐요. 9시 15분쯤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설명하는 걸 보니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강의실을.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just another name이네. just another name일 뿐이었어요. 제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딥러닝 공부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새로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튜토리얼을 들어갔는데 딥러닝은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제가 배웠던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just another name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튜토리얼 그 한 10분 듣다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예. 그래서 딥러닝은 just another nam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다. 그다음 딥러닝이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딥러닝은 결국은 a set of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다. 어떤 그냥 최적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하지 못하는 그렇게 그리 좋지 못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내고 있지만 옵티멀 솔루션,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딥러닝에 의한 어떤 시스템은 로컬 옵티멈을 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딥러닝에 기반한 시스템들은 늘 실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은 또 뭐냐면 non-linear regression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대학 때 통계학 시간에 linear regression을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계량 경제학 시간이라든가 경영 통계, 뭐 기초 통계, 많은 전공과 많은 학과에서 통계학을 배우고 선형 회귀 또는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우는데요. 딥러닝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리니어 리그레션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딥러닝은 하나의 넌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딥러닝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걸 쓴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과로 대학을 들어가신 분들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우거나 캘큘러스라고 해서 배우죠. 또는 대학교 2학년 때 어플라이드 매스, 응용 수학 또는 뭐 공대생들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공업 수학, 경제학과에서는 뭐 매스매티컬 이코노믹스, 수리 경제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 뭐 경영학과에서는 경영 수학, 각 학과에서 이제 수학을 다루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미적분학을 배우거나 응용수학, 기초수학을 배울 때 늘 배우는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고요.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약간 배웠습니다. 어쨌든 딥러닝은 사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쓴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계속 조금씩 나오겠지만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이 W라는 어떠한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떠한 랜덤하게 처음에 이제 솔루션을 하나 구합니다. 랜덤하게 어떤 이니셜 솔루션 밸류를 구했는데 여기서 지금 언덕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죠? 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살짝 내려가 보고 갔더니 또 더 내려갈 곳이 있죠. 또 내려가 보는 거예요. 또 내려가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네. 그럼 여기서 스탑하게 되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더 내려갈 수 있는 골짜기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야 이거 마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쉬자. 우리 얘를 솔루션으로 하자. 그럼 얘가 솔루션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건데 이렇게 이쁜 컨벡스한 그러한 펑션일 때는 이것을 구하면 정답이 나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쁜 이걸 이제 컨벡스하다고 하는데 이게 볼록하다고 하죠. 이 볼록한 어떤 함수일 경우에는 어떠한 이니셜 솔루션이 여기 있었다 하더라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 계속 결국 이 제일 좋은 솔루션으로 갑니다. 어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문제에 있을 때는 결국 일로 가거든요. 결국 가는 방법은 뭐냐면 그 점에서 어떤 게 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라면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x를 움직일 때 그 y가 움직인 만큼 지나가서 그 다음 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여기 다운힐 이번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케빈 거니의 책을 발견했어요. 1997년 책이라서 굉장히 옛날 책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딥러닝은 뭐다? Just another nam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래서 하나 요즘 딥러닝의 유행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기초적 이해가 없이 딥러닝 라이브러리만 막 갖다 쓰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경희대 학생들은 제가 강의 게시판에 교재 2개를 올렸죠. 하나는 케빈 거니의 Introduction to Neural Network 1997년 교재를 PDF 파일로 올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안 굿펠로우, 조수아 벤조 같이 쓴 딥러닝 책을 또 PDF로 올렸죠. 그 책은 뭐 종이책으로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HTML로 다 공개되어 있고요. PDF로도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했는데 그 조슈아 벤조와 이안 굿펠로우 쓴 책은 좀 어렵죠. 되게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교재로 할까 하다가 이건 마치 성경책처럼 레퍼런스로 하시고 일단 이 케빈 거니의 아주 쉬운 설명들을 이용해서 앞부분에서는 이걸 가지고 딥러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거니 책에는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거의 고등학교 수학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바구니 볼에 볼을 집어넣었다면 이 뭐 바구니를 이렇게 흔들면 결국은 어떻게 흔들더라도 그 바구니 속에 있는 공이 맨 밑에 를 찾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볼록과 오목한 곳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계란판 모양의 이러한 함수의 모습을 가질 때는 어떤 계란판에 이 볼이 빠졌다 또는 어떤 곳에 예를 들면 여기 M1이라는 곳에 어떤 볼이 빠졌으면 얘가 여기서는 이게 옵티멀 솔루션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옵티멀 솔루션은 어디 있죠? 여기 M0 글로벌한 솔루션이 여기인데 이 M1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M1에서 더 조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약간 살짝 움직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지금 우리는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포기하죠.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P를 넘어서 여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언덕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내려가다 보면 M0라는 글로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로컬 솔루션에서 머물 위험이 이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는 이 로컬 옵티멈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언젠가는 스타핑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까 이 그림에서 M1에서 스타핑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더 가서 이 경우는 M0가 나오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다 스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스타핑 컨디션이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최적회를 찾다 보면 스타핑 크라이테리온에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로컬인지 글로벌인지를 알 방법이 대부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난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러닝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는 뭐 모멘텀이라는 텀을 쓰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로컬 옵티멀을 피하는 수많은 알고리즘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시뮬레이티드 어니힐링 또는 타부 서치, 지네틱 알고리즘, 뭐 수많은 이름의 이제 휴리스틱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식해야 될 것은 딥러닝은 늘 이러한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 뭐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뭐 허비안 러닝 또는 퍼셉트론 룰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백프로포게이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예,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그런 개념들을 배우시면 되고 재밌는 것은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여러 합숙 방법이 다른 길에서 다른 관점을 출발했는데 수학적으로는 같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묘미를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허비안 룰이라든가 뭐 이런 오늘은 이제 델타 룰을 명확하게 배우실 건데요. 델타 룰을 배우시고 나면 야 딥러닝 이렇게 쉬운 거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여기 티스토리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리신 건데 미리 보셔도 되고 나중에 이 내용을 또 한번 강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머신러닝 응용이란 과목을 하면서 한 45분짜리 세상에서 제일 쉬운 딥러닝 위드 손과 파이썬, 그러니까 파이썬이랑 내 손으로 하는 그 딥러닝을 배우는 그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전 TV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이제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인간의 신경세포, 뉴런을 모사하는 방법론이죠.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1943년에 논문으로 나온 거죠. 워런 맥클로와 월터 피치, 맥클로 앤 피치 논문이라고 그러죠. 1943년 논문. 논문 제목이 뭐예요?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저널이 The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라는 저널에 실렸네요. 이 원문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논문이고요. 근데 이 논문은 결국은 이 논문 제목 그대로 로지컬 캘큘러스, 어떤 뉴런의 활동으로 and, or와 not 등의 논리적 추론을 묘사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장한 논문입니다.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뉴런은 근데 이제 우리 뉴런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거나 다른 딥러닝 유튜브에서 배웠겠지만 이것도 사실 오해가 있어요. 신경세포는 훨씬 더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생화학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세포를 또는 신경과학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 인간 뇌의 작동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단순화하거나 그것을 또 전혀 우리 인간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방식과 다르게 인공적으로 더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신경세포 또 생물의 신경세포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그걸 공부했다는 것이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또 하나의 그건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환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가지를 알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인데요. 물리학
물리학자 또는 생물학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환원주의적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학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각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리학 하나 또는 생물학 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 모든 어떤 생물학자 예를 들면 뭐 에드워드 윌슨 같은 하버드의 사회생물학자는 뭐 통섭이라는 책도 썼죠. 제가 통섭이란 정말 그 통섭이 가능할까 해서 에드워드 윌슨의 그 통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분은 통섭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회생물학이 사회학도 설명할 수 있고 생물학도 경영학도 설명할 수 있고 세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섭이 아니라 어떤 학문 간의 통섭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에 의한 환원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물리학 하는 분들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리학은 뭐 물리학을 다 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석 단위라는 것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환원주의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되게 멋지죠. 어떤 하나의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되면 그걸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저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서도 그런 환원주의적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신경세포를 모델링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세포를 굉장히 단순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면 인간도 그렇게 작동할 것이므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잘 구현하면 인간 같은 어떤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을 했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통해서만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 신경과학적 오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과연 새를 연구함으로써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라는 것은 새를 연구한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를 연구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비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왜 굳이 자연 속에서 나는 개체인 새나 곤충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의 뇌, 신경세포의 작동 원리를 연구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 설명하는 이 뉴런의 작동 방식에 매우 단순화된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순화된 설명에 기초한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한 멋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딥러닝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뉴런은 뭐냐? 결국은 뉴런에는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을 하는 그 메커니즘은 이 수상돌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의 아웃풋은 이제 축색돌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가지돌기라는 게 수상돌기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요 그림이랑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매치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지돌기를 그냥 수상돌기라고 보죠. 그럼 이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의 축색돌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뉴런 관점에서는 인풋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돌기 또는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라고 하죠. 덴드라이트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다 합해져서 반응을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것이 스레시홀드, 어떠한 그 자극의 합이. 근데 이 뉴런은 다른 뉴런과 굉장히 강한 연결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약한 연결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런은 매우 큰 가중치로 자극을 가하고 어떤 뉴런은 매우 작은 치로 자극을 가하는데
그 시그널 곱하기 웨이트를 다 더한 것이 어떠한 한계점이 넘으면 축삭돌기. 여기서 이제 축삭돌기라는 건 엑손인데요. 제가 좀 써야 되겠다. 엑손을 통해서 여기 가지돌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거는 사실은 수상돌기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하나 써드려야 되겠다. 그죠? 수상돌기. 가지돌기라는 게 이제 수상돌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축삭돌기 엑손을 통해서 다른 뉴런들에게 자극을 전달한다. 그래서 아주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세포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이 이제 프로세싱이고요. 인풋은 수상돌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수가 이게 받는다, 받을 숫자 그래가지고 인풋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덴드라이트가 인풋인지 엑손이 인풋인지 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외우기를 위해서는 이제 받을 숫자 그래가지고 받는다 그래서 인풋. 그냥 엑손은 그래서 이제 덴드라이트와 엑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우리 인간 신경세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복잡하지만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수상돌기로부터 다른 뉴런과 연결된 그 강도만큼 그 인풋 시그널이 곱해지고 그것이 다 더해져서 그것이 어떠한 한계점을 넘으면 다른 뉴런에 이제 자극이 전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뒤에서 등을 살짝 만졌을 때는 아 소리를 내지 않죠. 하지만 세게 때리면 아 하고 소리를 냅니다. 결국 그 자극의 합이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원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943년에 그 맥클로와 피츠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1958년에 로젠블랏이 그것을 구현을 합니다.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퍼셉트론은 이제 펄시브 한다는 거죠. 인식하는. 그다음에 트론. 뒤에 론이 붙으면 뭡니까? 이게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그 인식 기계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고요. 프랭크 로젠블렛이죠. 코넬 대학교에 있었고요. 이분이 사실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이미. 왜? 인풋이 있고 웨이트가 있고 그 어떤 뉴런과 연결된 그 다음에 그것이 서메이션이 되면 그것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그것이 어떤 플러스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이제 만들어 낸 것이죠. 그래서 이 맥클로앤 피츠의 주장을 구현해서 실증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뭐 다시 오른쪽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인풋 레이어가 있고 인풋 레이어 들어오면 그것이 웨이트랑 곱해져서 그것을 다 더한 것이 이것이 요거죠. 그것을 여기 W0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어스 이렇게 되고 그것을 어떠한 F라는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서 그것이 아웃풋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1980년대, 90년대 제가 인공지능을 배울 때는 그때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스텝 펑션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2005년에서 2015년 딥러닝을 공부 안 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그 사이에 그 딥러닝이라는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주로 제가 대학원생 때 배울 때는 시그모이드로 배웠는데 이것이 렐루라고 해서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정류 선형으로 많이 가면서
굉장히 학습에 그 혁신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요. 이 계단함수는 뭐냐면 되게 극단적이죠.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1이라는 시그널이 와요. 그 다음에 0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0이라는 시그널이 나가는 0과 1 사이에 반응을 내는 함수입니다. 이 경우는 여기에서 미분이 안 되죠. 미분이. 요 0 부분에서 꺾은 선 이게 예.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 이거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만들어 놨죠. 0일 때는 0.5를 출력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수가 되면 1에 가까워지고요. 0일 때는 0.5를 출력하고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아질 때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주 큰 값이 나와도 1이 나오고 아주 작은 값이 나와도 0이 나오고 0이 나오면 2분의 1이 나오는 이러한 약간 스무딩된 것이고요. 쌍곡 탄젠트는 이제 아주 0에 가까운 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0 또는 그 1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 스텝 펑션이랑 시그모이드 함수를 더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쌍곡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계단 함수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 쌍곡 탄젠트 함수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썼는데 이건 뭐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 등을 빡 때렸는데 그냥 화를 내거나 화를 안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랬더니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렐루라는 건 뭐냐면 등을 세게 때렸으면 세게 때린 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게 안 때렸으면 그냥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정도가 세게 때린 정도에 비례하게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딥 러닝으로 가게 되면 이 히든 레이어가 되게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그레디언트 메소드 또는 에러를 백 프로포게이션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오차 희석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함으로써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으로 하면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스텝 펑션 정도만 가지고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점 이제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노드와 노드 간의 가중치가 변하는 것인데요. 이 가중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 하는데 오늘 배우실 게 이제 델타룰, 심플 델타룰을 배우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리니어일 때, 직선일 때 쓰는 것인데 직선일 때 수학적으로 미분을 해보면 이게 나와버려요. 이 공식이. 근데 일단 이걸 외워봅시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웨이트를 바꾸는 방법은 학습률 곱하기 에러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true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observation, O라는 건 observation 또는 output인데 아웃풋 값과 실제 true value의 차이를 에러로 이제 인식하면 되고요. 이 xi라는 그 당시의 입력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러는 진실값 빼기 관찰값이고요. 델타는 학습률 곱하기 에러 곱하기 입력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배울 때는 이 델타 룰의 제너럴 폼은 사실 여기에 F 이 미분이 들어가요. 액티베이션 펑션에 미분이 들어가는데 리니어일 때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이 그냥 상수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숫자가. 아예 숫자가 돼 버리는 거니까 상수값이 되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일 땐 이게 또 굉장히 단순한 함수로 바뀌어서 너무 신기한 걸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제너럴 폼 오브 델타 룰은 그냥 이렇다고 일단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요 델타 웨이트 wi는 알파 곱하기 가로 열고 트루스 빼기 옵저베이션 가로 닫고 곱하기 그때 입력값 xi
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만 해두고 그냥 하니까 독자들이나 수업 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부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델타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 델타룰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딥러닝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난생 처음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 1과 1이 들어가면 1을 리턴하고요. 1과 0이 들어가면 0이 리턴되고 0과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과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우리가 학습시켜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죠.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I1이라는 인풋 노드가 있고요. I2라는 인풋 노드가 있고 여기 O라는 아웃풋 노드가 있어요. 근데 I1과 이 O는 웨이트 1과 웨이트 2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I1과 W1이 곱해지고 I2와 W2가 곱해져서 이걸 더해요. 더해서 이것이 세타 값보다 더 크면 2를 리턴하고요. 세타 값보다 작으면 0을 리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딥러닝이라는 것은 노드 간의 가중치가 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가중치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학습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에 이 웨이트 1을 0.2로 랜덤하게 줬다고 가정합시다. 웨이트 2는 0.4로 랜덤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0.3으로 이제 줬어요. 이러고 한번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는지 보죠. 제가 이제 지울게요. 이 값을. 이건 헷갈려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우면 또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를 색깔을 바꿀게요. 아예 하얀색으로 바꾸면 맛이 안 보이죠. 처음에 이니셜하게 웨이트가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됐는데요.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1 곱하기 1과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1과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1 곱하기 0.2 여기 1 곱하기 0.4 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0.2는 0.2고 1 곱하기 0.4는 0.4니까 두 개를 더하면 0.6이죠. 0.6이 이 스레시홀드 0.3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는 0.3인 거예요, 현재. 근데 등을 때렸는데 0.2와 0.4가 1 곱하기 1 곱하기 돼가지고 0.6이라는 자극이 들어왔는데 0.3 이상이면 못 참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뭐야? 화를 내는 거야. 1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데이터 보세요. 1과 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았죠? 얘는 제대로 작동을 했어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했다 그러면 러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에러가 안 났잖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 0. 1 곱하기 0.2. 그 다음에 여기 0 곱하기 0.4 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0.2, 0.2고 0 곱하기 0.4는 0. 이거 0이고요. 그럼 0.2가 나왔습니다. 0.2가 0.3보다 작아요. 이 사람은 0.3까지 0.3이 넘으면 화를 내는데 0.2니까 화를 안 내죠. 화를 안 낸다는 건 뭐예요? 0을 아웃풋한다는 건 0이 나왔죠. 그럼 0, 1을 더 봅시다. 0, 1. 0 곱하기 0.2, 1 곱하기 0.4. 0 곱하기 0.2 0이고요. 1 곱하기 0.4는 0.4 돼서 0.4는 0.3보다 크죠. 0.4가 0.3보다 크니까 뭐야? 얘 화를 내야 화를 안 내요. 등을 때렸는데 두 손으로 등을 때렸는데 이번에는 한 손으로 등을 때렸는데 여기 웨이트가 0.4로 곱해져 가지고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0.3을. 그래서 화를 내죠. 화를 내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1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0이 나왔죠.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어요.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는 어떻게 됩니까? 에러는 트루스 빼기 트루스는 뭐예요?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는데 0. 요 식에서 0 빼기 그다음에 실제 값은 뭐가 나왔어요? 아까 화를 냈어요. 얘가 2를 냈는데. 그럼 에러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에러가 났기 때문에 이제 얘는 고쳐야 돼요. 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애예요. 오른손으로 이게 왜 I1이 왼손이라고 생각하고 I2가 오른손이라고 생각하면 왼손과 오른손으로 같이 빡 때리면은 화를 낸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딱 빡 때렸을 때 화를 안 낸 건 잘한 거예요. 왜? 왼손은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른손으로 빡 때렸어도 화를 안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네트워크가. 이 뉴럴 네트워크가. 그럼 학습을 시켜야죠. 학습을 시키는 룰은 뭐다? 델타 룰. 델타 룰은 뭐다? 델타 웨이트는 알파 곱하기 t-5인데요. 여기서 알파를 오늘은 0.11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세 번째 데이터 0,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건데요. 세 번째 데이터일 때 웨이트 1이나 웨이트 2 중에 뭘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웨이트 2를 바꿔야 되죠. 왜? 웨이트 1의 경우는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0 곱하기 0.2 얘가 전혀 이 에러를 내는데 책임이 없어요. 이 W2가 바뀌어요. 이게 지금 이 델타 웨이트 공식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W1의 델타를 구해봅시다. 델타 W1은 알파는 0.11 곱하기 T는 아까 T 빼기 5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곱하기 x1인데 여기 인풋 값이거든요. 인풋 값이 이때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지금 0이 돼서 델타 그러니까 W1은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W2를 해보죠. 델타 W2는 알파는 0.11, 그 다음에 에라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i는 그 당시에 여기에 1이 들어갔죠.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0.1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0.11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얘를 0.11만큼 줄이라는 거예요. 줄여보겠습니다. 이 아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 아까 하얀색으로 바꿨는데 이제 다시 까만색으로 바꾸면 0.29가 되죠. 보세요. 아까 얘가 화를 안 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른손으로 빡 때려가지고 얘가 0.4가 곱해지는 바람에 이 0.3보다 커져버려서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화를 안 내게 하려면 이 웨이트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습률이 0.11로 했기 때문에 얘가 0.4에서 0.29로 줄었고요. 또 하나, 얘 스레시홀드가 커져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어요? 얘가 아까 오른손으로 때렸을 때는 화를 안 내야 되는 화를 냈어요. 그게 뭐야? 얘는 좀 참을성이 더 좋아져야 되는 애예요. 그 스레시홀드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여기에 지금 내가 W1, W2 세타로 썼지만 이 세타도 사실 웨이트인 거예요. 근데 웨이트인데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는 웨이트예요. 어떤 책에는 이제 2를 입력을 하는 웨이트라고도 설명하는데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세타를 고쳐보죠. 델타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는 0.11이고요. 곱하기 아까 에라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에 그때 입력값은 뭐냐면 늘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요 xi 부분에 그래서 0.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는 이제 뭐야 돼요? 0.3에서 0.11이 더 늘어난 0.4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교과서에도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죠? 보세요. 지금 웨이트가 바뀌었죠. W1의 웨이트는 바뀌지 않았는데 W2랑 세타는 바뀌었어요. 보세요. 방금 바뀐 웨이트 가지고 옛날 방금 이 데이터가 되나 보세요. 0과 1을 넣어보세요. 0 곱하기 0.2
1 곱하기 0.29 하면 어떻게 돼요? 총 더한 게 0.29가 되죠. 0.29가 0.41보다 작으니까 앗소리를 안 내는 거죠. 참을성 있는 네트워크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죠? 00 넣어보세요. 00 넣어보면 0 곱하기 0.2, 0 곱하기 0.29 하면 0이죠. 0은 0.41보다 작으니까 역시 아프다는 소리를 안 내죠. 다시 옛날 게 제대로 되나 보세요. 1 곱하기 0.2, 1 곱하기 0.29 하면 0.49가 되고 0.49가 0.41보다 크니까 아 소리를 내죠. 근데 1 곱하기 10은 1 곱하기 0.2, 0 곱하기 0.29에서 0.2가 되는데 0.2가 0.41보다 작으니까 아 소리 안 내죠. 이제 이 네 개의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만족시키는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학습시킨 겁니다. 이런 퍼셉트론을. 신기하죠? 간단한 델타 룰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사실은 뭐예요? AND라는 로지컬한 캘큘러스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매클로와 피츠의 이 AND, OR, NOT 등의 논리적 추론이 학습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라는 학습 알고리즘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1943년은 컴퓨터도 없을 때예요. 정말 천재들이죠. 이런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이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연구를 했지 싶지만 사실은 대단한 연구가 1943년에 나온 거고요. 이 로젠블라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발견해낸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과 저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 데이터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 데이터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또. 예, 이번에 좀 빨리 해볼게요. 이번에도 다시 이 숫자를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색깔을 하얗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요. 아이고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흉하네. 이렇게 해서 하얗게 하고요. 이번에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1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0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00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를 다 만족시키는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또 한번 학습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웨이트를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한번 줬어요. 0, 0.3, 0.2 이렇게 좋다고 하죠.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요? 처음에 11 넣어보죠. 1 곱하기 0, 1 곱하기 0.3 했더니 0.3 되죠. 0.3이 0.2보다 크니까 1이 나왔네요. 첫 번째 데이터는 만족했어요. 두 번째 데이터 1 곱하기 0, 0 곱하기 0.3, 1 곱하기 0, 0 곱하기 0.3 하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 되네요. 0이 0.2보다 작으니까 0이 나오겠네요. 근데 1이 나와버렸네요. 에러가 벌써 났습니다. 그러면 델타 룰이 뭐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I1이 1이고 I2가 0이란 말이에요. 어떤 웨이트를 고쳐줘야 되겠어요? 0인 웨이트는 고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1인 웨이트를 고쳐줘야겠죠. 얘를 고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델타 웨이트를 해보면 에러부터 계산해봐야 되죠. 트루 값이 1인데 오브저베이션이 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는 1이에요. 1 빼기 0 해서 요 에러 텀이 1입니다. 알파는 0.11 그대로 하고요. 그럼 0.11 곱하기 에러는 1. 그 다음에 그때의 인풋 값 요 1이죠. 그래서 1을 하면은 이 델타 W2는 이제 0.11만큼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0.3이 아니라 이제 0. 맞나요? 아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1 곱하기 0이니까 얘를 바꿔야 되네요. 얘가 0.11만큼 더해져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에서 0.11로 늘어나겠네. 그죠? 얘 W2는 이 0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 세타는 늘 마이너스 1이 들어간 놈이라고 그랬죠. 그 에러가 나오면 얘는 늘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0.2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화를 안 냈어.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0.11 곱하기 에라가 아까 1이었고 그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0.11 줄어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0.2가 마이너스 0.11만큼 줄어들어 0.11만큼 줄어야 되니까 0.09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웨이트가 좀 바뀌었어요. 웨이트 1이랑 세타가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방금 데이터 만족하는지. 1과 0을 넣었더니 1 곱하기 0.11, 0 곱하기 0.3 해가지고 0.11, 0.11이 0.09보다 크니까 화를 내서 1이 나왔네요. 0, 1을 집어넣으면 0과 1을 집어넣으면 0.3이 나와서 0.3이 0.09보다 커져서 화를 내네요. 0, 0일 때는 0 곱하기 0, 0 곱하기 0.11, 0 곱하기 0.3 해가지고 0이 나와서 0.09보다 작으니까 화를 안 내네요. 됐네요. 또 학습이 돼버렸어요. 다시 옛날 거 다 보세요. 11 넣어도 11 넣어도 1 곱하기 0.11, 1 곱하기 0.3, 0.41이 0.09보다 크니까 또 화를 내네요. 결국은 학습이 된 겁니다. 처음에 웨이트가 0, 0.3, 0.2인 걸로는 이 데이터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델타 룰을 가지고 웨이트를 해봤더니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델타 룰의 신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것은 그런데 로젠블랏이 방금 했던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뭐예요? 11일 때 1, 10일 때 1, 0일일 때 1, 00일 때 0. 이거는 오화죠, 오화. 오화 게이트. 오화 논리 또는 그래서 엔드는 학습이 되고 오화는 학습이 되는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이게 엔드 XOR라는 11일 때는 0이 되고 10일 때는 1, 0일일 때 1인데 00일 때 0인 이거는요. 여러분들 델타 룰로 평생 학습을 시켜도 학습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근데 프랭크 로젠블랏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화병에 걸려서 죽는지 자살했는지 모르죠. 보트 타다 죽나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천재가 하나 죽은 거죠. 그거 이제 왜 죽었냐면 이제 같은 과학고 동창인 마빈 민스키가 MIT에 있었는데 이 로젠블랏의 이 퍼셉트론을 비판하는 책을 쓰죠. 네. 이 책이 1969년에 나온 민스키와 페이퍼트의 퍼셉트론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요 그림, 요 슬라이드가 뭐냐면은 맥클로앤 피츠가 1943년에 이런 연구를 했고 로젠블랏이 1958년에 이걸 보여줬는데 1969년에 민스키가 야 로젠블랏 너 나랑 과학고 같이 공부했지 누가 선배인지는 잘 몰라요. 동기 동창은 아니에요. 근데 민스키가 야 너가 만든 퍼셉트론은 이 간단한 엑소와조차도 학습을 못하는데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요. 이 비판을 프랭크 로젠블랏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고 결국 죽고요. 1, 2년 후에 죽고 이거를 해결한 거는 결국은 1986년 정도나 돼서야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1979년, 70년대에 해결이 되긴 됐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좀 퍼블리케이션이 된 것이 198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역사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하고 이제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벡터로 연습을 해봅시다. 벡터로. 아까 지금 우리가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 학습을 했죠. 이거를 그대로 벡터로 할게요. 제가 아까 한 연산은요. 이걸 W라는 웨이트 벡터, 그 다음에 V라는 그 입력 벡터로 봐가지고요. 이걸 결국 아까 제가 그 계산한 건 뭐야? 좀 데이터 1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W 곱하기 V가 되는데요. 이거 뭐야? 벡터와 벡터의 닷 프로덕트.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너 프로덕트라고 배웠죠. 내적. 내적을 하는 거예요. 내적하는 건 간단해요. 이 벡터의 같은 자리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곱했더니 0.3이 나왔어요. 그게 0보다 컸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스레시홀드랑 연결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늘 들어가는 거죠. 그럼 데이터 1에서는 OK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안 고쳐도 돼요. 데이터 2에서도 아까 OK가 됐으니까 값을 안 고쳐도 되는데 데이터 3에서는 W는 뭐가 돼요? 0.2, 0.4, 0.3이고 여전히 V는 0, 1,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요. 곱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0.1이 나오는데 0.1은 0보다 커요. 스텝 펑션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0보다 크고, 그랬을 때 결국 1이 나와죠. 1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야 돼요? 0이 나오죠. 0이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웨이트를 곱했잖아요. 그래서 델타 룰을 계산했잖아요. 에러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웨이트를 고쳤는데요. 이 웨이트를 고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저는 이 케빈 거니의 인트로덕션 투 누랄터에서 이거를 되게 이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벡터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더 작아야 되는데 0.1보다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커져서 에러가 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 V와 W 벡터가 너무 유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사해서 이 내적의 값이 커진 거예요. 그럼 얘를 유사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에다가 마이너스 V를 해서 약간의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약간의 V의 반대 방향의 벡터를 W랑 더해줘서 새로운 W 프라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V랑 W가 너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값이 너무 커져가지고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는 V랑 W를 곱했을 때 좀 작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 이 웨이트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웨이트를 V에다가 V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거기다 알파 학습률을 곱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W에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0.01에다가 V를 곱해서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했던 델타류라는 게 이렇게 벡터의 연산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아까 그 데이터셋 1을 가지고 한 거고요. 데이터셋 2를 가지고도 똑같이 제가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 2에서 아까 웨이트를 고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웨이트 W 곱하기 V가 마이너스 0.2가 나와서 0보다 작아서 0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스텝 펑션에서 0이 나왔는데 원래는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더 컸어야 되는데 작아졌다는 거예요. 더 컸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W와 V가 더 서로 닮았어야 되는데 닮지 못해서 이렇게 벌어져서 얘를 좀 더 오므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웨이트를 W를. 그러니까 V와 W가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뭐야? V랑 비슷해지려면 V에다가 플러스의 알파 값을 곱해서 그만큼을 벡터를 더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벡터에 더하기 배웠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 벡터, W 벡터와 알파 VW에 더한 거는 그냥 이 줄을 연결한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W 플러스 알파 V. 왜? 더 닮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경우인데 한 번은 지금 에러가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온 경우고 한 번은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온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합하는 그 공식이 아까 얘기한 델타 룰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 아니야, 어떤 때는 플러스 아니야가 아니라 이 델타 룰 깔끔한 이 델타 룰 공식 하나로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의의 이 챕터 4를 보면은 이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방법, 벡터 연산도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W와 V가 비슷해야 되는 경우와 비슷하지 않아져야 되는 경우. 여러분 벡터와 벡터가 서로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두 개의 내적이 커지겠죠. 그리고 얘가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어떤 벡터가 수직일 경우에는 0이고요. 얘랑 완전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웨이트 벡터와
그 당시에 입력 벡터와의 유사성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잡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배울 때도 이걸 벡터로 생각하고 이걸 매트릭스로 생각하면서 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하시고 이 비디오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